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당장 내 아들 무덤에서 꺼져. 내 아들 잡아먹고 돈 들고 도망갔다던 년이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기어와. 지팡이를 휘두르는 시아버지 앞에서 거짓골을 한 며느리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쓰러진 며느리의 배가 산처럼 부풀어 있었습니다. 당장 내 아들 무덤에서 꺼져. 그때였습니다. 며느리의 다리 사이로 왈칵 붉은 양수가 터져 흘렀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태어난 아이를 받아든 시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과연 그 아이는 누구의 핏줄이었을까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10개월 동안 지옥 같은 노숙 생활을 버티며 지켜온 것이 바로 죽은 아들이 남긴 마지막 핏줄이었다는 것을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고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하고 계신 그곳으로 대박의 기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박장규가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마치 제 마음처럼 메말라 보였죠. 그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저장된 문자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여보, 그 애가 위자료 챙기자마자 짐 싸서 야반도주했어요. 뱃속에 딴 남자애라도 있었나 봐요. 아내 최영숙이 보낸 문자를 보는 박장규의 눈가에 굵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그는 입술을 꽉 깨물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거칠게 쑤셔 넣었습니다. 택시기사가 룸미러로 박장규의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 다 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차가 못 올라가서 걸어가셔야겠는데요. 박장규가 지갑에서 지폐 몇 장을 꺼내 기사에게 건네며 대답했습니다. 됐으니 거스름돈은 놔두게. 박장규가 택시 문을 쾅 닫고 내리자 매캐한 흙먼지가 그의 코트 자락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아들 진우가 이 차가운 땅 속에 묻힌 지 벌써 9개월이 지났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를 핑계로 도망치듯 떠났던 자신이 원망스러워 박장규는 지팡이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비탈진 언덕길을 오르는 박장규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저 멀리 덩그러니 놓인 아들의 봉분이 눈에 들어오자 그의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그런데 무덤 앞에 누군가 쭈그리고 앉아 있는 형상이 보였습니다. 박장규가 눈을 가늘게 뜨고 그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더러운 흙탕물에 절은 회색 추리닝 바지,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앙상한 목덜미. 여자는 맨손으로 무덤가의 자풀을 쥐어뜯으며 어깨를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너무 힘들어. 당신 보러 오는 게 왜 이렇게 힘드니? 여자의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에 박장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익숙해도 너무나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박장규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여자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비틀거리듯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로 박장규를 바라보는 여자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이었습니다. 아, 아버님? 김수진이 뒷걸음질 치며 파랗게 질린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박장규가 성큼성큼 다가가 지팡이를 허공에 휘두르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 아들 잡아먹고 보험금 들고 튀었다는 년이 이제 와서 여길 왜 기어와. 양심이라곤 털끝만큼도 없는 물건 같으니라고. 당장 내 아들 앞에서 꺼지지 못해? 김수진이 울먹이며 다급하게 손을 저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아니에요.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억울해요, 아버님. 듣기 싫다. 썩 꺼지라고 하지 않느냐.
박장규의 서슬퍼런 호통에 김수진이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비석 모서리에 발이 걸린 김수진이 중심을 잃고 비명과 함께 뒤로 넘어졌습니다. 아!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수진이 바닥에 쓰러지며 배를 감싸쥐었습니다. 박장규가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하려던 순간 그의 동작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넘어진 김수진의 헐렁한 티셔츠가 말려 올라가며 터질 듯이 부른 만삭의 배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너 그 배는 대체 뭐야? 박장규가 더듬거리며 묻자 김수진이 식은땀을 흘리며 신음했습니다. 아버님, 배가 너무 아파요. 그 순간 김수진의 다리 사이로 왈칵하고 붉은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양수와 피가 섞인 액체가 마른 흙바닥을 순식간에 적셨습니다. 김수진이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살려주세요. 아기가 나와요. 박장규는 눈앞의 상황을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서 딴 놈이랑 살림 차렸다더니 그새 딴 놈의 씨를 뱅개냐? 김수진이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절규했습니다. 아니에요. 억울해요. 이 아이 진우 씨 아이예요. 아버님 손주란 말이에요. 으악. 박장규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김수진의 배와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이미 눈이 뒤집힐 듯 고통스러워하며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박장규의 눈빛이 분노한 시아버지에서 냉철한 의사의 눈빛으로 돌변했습니다. 이곳은 산속이라 구급차를 불러도 30분은 좋게 걸릴 거리였습니다. 박장규가 다급하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지만 야속하게도 통신 불가 메시지만 떴습니다. 젠장, 빌어먹을. 박장규가 휴대폰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는 입고 있던 수백만 원짜리 재킷을 벗어 흙바닥에 깔았습니다. 일단 눕거라. 다리 벌려. 내가 받는다. 김수진이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박장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헉, 아버님. 잔말 말고 힘줘. 내가 의사다. 내 손주인지 아닌지는 받아서 확인해 보면 알겠지. 숨 들이마셔. 박장규가 김수진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미 아이의 머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조금만 더. 젖먹던 힘까지 짜내라. 아비 없는 자식 소리 안 들으려면 내 힘으로 낳아야 해. 김수진이 비명을 지르며 상체를 일으킬 듯이 힘을 주었습니다. 으아악. 미끄러운 핏덩이가 박장규의 손 안으로 쑥 빠져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였습니다.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고요한 무덤가에 울려 퍼졌습니다. 박장규는 쉴 틈도 없이 입고 있던 와이셔츠 소매를 이로 물어뜯어 탯줄을 묶었습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다. 정신줄 놓지 마라. 김수진의 고개가 힘없이 옆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박장규가 피 묻은 손으로 김수진의 뺨을 찰싹 때리며 소리쳤습니다. 눈 떠라. 자지마. 내 새끼 죽이고 싶으냐? 김수진이 간신히 눈을 뜨고 마지막 비명을 토해냈습니다. 아, 곧이어 두 번째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박장규는 떨리는 손으로 두 아이의 기도를 확보하고 등을 문질러 숨을 틔웠습니다. 응애. 쌍둥이의 울음소리가 합쳐지자 박장규는 그제야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그때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박장규는 흙투성이가 된 쌍둥이를 품에 안고 아이들의 몸을 살폈습니다. 건강한 사내 녀석들이구나. 그런데 아이들의 발을 닦아내던 박장규의 손이 허공에서 딱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갓 태어난 아기의 발가락에 고정되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발가락이 물갈퀴처럼 붙어 있는 기형, 합지증이었습니다. 죽은 아들 진우가 가지고 있던 특징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습니다. 박장규의 입이 떡 벌어지며 눈가에 핏발이 섰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했던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느리가 바람이 났다. 딴 놈의 아이를 가졌다. 돈 들고 튀었다.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장규가 빗물과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이 발가락? 내 아들 진우놈이랑 똑같잖아. 여보, 당신 나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오래된 별장의 녹슨 대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습니다. 박장규는 젖은 코트를 대충 벗어 던지고 품에 안은 쌍둥이를 소파 위에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방금 태어난 핏덩이들이 낯선 공기에 놀라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등에 엎여있던 김수진이 비틀거리며 내려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장규가 서둘러 보일러를 최고 온도로 올리고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 김수진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아가, 정신이 좀 드냐? 몸은 좀 어떻고? 김수진이 파랗게 질린 입술을 떨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죄송해요. 저 때문에. 죄송할 것 없다. 일단 몸부터 녹이자. 박장규는 구급상자를 가져와 김수진의 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흙탕물에 젖은 옷을 걷어내자 앙상하게 마른 팔다리 곳곳에 시퍼런 멍자국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영양실조로 뼈만 남은 손목을 잡은 박장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도대체 그동안 어떻게 지낸 게냐?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닌 거야? 박장규의 물음에 김수진은 대답 대신 고개를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박장규는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찬장 구석에 남아있던 미역과 참치캔으로 급하게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그릇을 받아든 김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서 먹어라. 산모가 잘 먹어야 젖이 돌지. 김수진은 숟가락을 들 힘도 없는지 그릇째 들고 허겁지겁 국물을 마셨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식도를 타고 넘어가자 그제야 살 것 같은지 김수진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국그릇에 섞였습니다. 한참을 정신없이 먹던 김수진이 빈 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저 도망간 거 아니에요. 박장규가 젖병을 소독하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럼 집사람 말이 다 거짓말이란 말이냐? 김수진이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그의 장례식 끝나자마자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장규의 머릿속에 9개월 전 아들의 장례식 날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의료 봉사 때문에 발인도 못 보고 뒤늦게 도착했던 그날. 아내 최영숙은 며느리가 위자료를 챙겨 도망갔다며 가짜 각서를 보여줬었습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기억을 꺼내 놓았습니다. 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시면서 그랬어요. 내가 남편 잡아먹은 년이라고. 그러면서 서류 한 장을 던져주셨어요. 이혼 서류가 아니었어요, 아버님. 상속 포기 각서랑 친권 포기 각서였어요. 박장규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상속 포기, 친권 포기. 네. 여기 지장 안 찍으면 뱃속에 있는 아이 강제로 지우겠다고 친정 부모님 가게도 다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하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찍고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진우 씨 묘 옆에 움막 짓고 숨어 있었고요. 박장규가 주먹으로 식탁을 쾅 내리쳤습니다. 쿵소리에 자던 쌍둥이가 놀라 움찔거렸습니다. 이런 천하의 몹쓸 종자들,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며느리를 내쫓아? 박장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아내가 흘렸던 눈물, 며느리를 욕하던 그 입, 모든 것이 다 연극이었습니다. 박장규가 김수진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내가 눈이 멀어서 너를 지옥 구덩이에 방치했구나. 내 탓이다. 다 내 탓이야. 아버님. 김수진이 박장규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오열했습니다. 한편 서울 평창동의 화려한 저택 거실, 최영숙이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 잔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둘째 며느리 이은주가 서류 뭉치를 들고 알랑거리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진우 도련님 명의로 된 상가 건물 매각 처리가 아주 잘 됐어요. 시세보다 2억이나 더 받았다니까요. 최영숙이 피식 웃으며 와인을 한 모금 삼켰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 돈은 내 차명 계좌로 넣는 거 잊지 말고 영감 오기 전에 싹 다 처리해야 해. 이은주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 혹시라도 형님이 아니 그 여자가 다시 나타나면 어쩌죠? 애라도 낳아서 유류분 청구 소송이라도 걸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최영숙이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라. 내가 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그녀는 이미 객사했거나 어디 섬에 팔려갔을 거다. 각서도 다 받아놨는데 지가 어쩔 거야? 이은주가 안심한 듯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하긴 그 여자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참 어머님, 마당 창고에 그 여자 짐 아직 남아있던데 어떻게 할까요? 최영숙이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재수 없다. 당장 꺼내서 싹 다 태워버려. 흔적도 남기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처리할게요. 이은주가 신이 나서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최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진우야, 너무 억울해 마라. 다 애미가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돈이라도 남겨야 내 이름값이라도 하지 않겠니? 다시 양평에 안정가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가 더욱 거세졌습니다. 박장규는 잠든 쌍둥이의 얼굴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세상 모르고 자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죽은 아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진우야, 보고 있느냐? 내 처자식이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고 있었다. 박장규는 벽에 걸린 아들의 영정 사진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내 이 집안의 악마들을 절대 용서치 않으리라. 내 손으로 뼈와 살을 분리해 주마. 그는 결심을 굳힌 듯 장롱 깊숙한 곳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김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생활해라. 나는 서울에 다녀와야겠다. 네, 지금 가시게요? 그래. 가서 확인해야 할 게 있어. 그리고 명심해라. 절대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마라. 박장규가 비장한 표정으로 코트를 챙겨 입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동이 트기 전 박장규는 김수진의 휴대폰을 챙겨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혹시라도 놈들이 위치 추적을 할까봐 휴대폰 전원을 켠 채로 부산으로 가는 화물 트럭 짐칸에 몰래 집어넣기 위해서였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리며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박장규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는 찰나였습니다. 트럭 짐칸에 실린 김수진의 휴대폰 화면이 번쩍 켜졌습니다. 지잉, 지잉. 짧은 진동과 함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어머님. 박장규는 멀어지는 트럭을 쫓아가 짐칸에 매달린 채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메시지 내용을 확인한 순간 그의 눈동자가 핏발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야, 김수진. 살아있는 거 다 안다. 애 낳으면 바로 죽여버릴 거니까 각오해.
박장규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며 휴대폰 액정에 금이 쩍 하고 갈라졌습니다. 그가 낮고 굵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것들. 내 손주를 죽이겠다고? 내가 너희들을 지옥 끝까지 쫓아가서 찢어발겨주마. 박장규의 분노가 서린 눈빛이 서울 하늘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서울 서초동의 한적한 골목에 위치한 김 변호사의 개인 사무실. 블라인드가 쳐진 어두운 방 안, 박장규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고 있었습니다. 그의 맞은편에는 백발의 노신사 김 변호사가 돋보기를 쓴 채 서류 뭉치를 꼼꼼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정막을 깨고 김 변호사가 혀를 찢찢 찼습니다. 장규야, 이거 봐라. 아주 가관이다. 박장규가 무거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며 물었습니다. 확실한가? 김 변호사가 서류 한 장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안경을 벗어 손에 쥐었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말이야. 내 며느리 필체랑 대조해 봤는데 이건 100% 위조야. 글씨 획을 봐. 끝이 다 떨려 있지? 누군가 억지로 손을 잡고 쓰게 한 흔적이야. 게다가 이 지장, 뭉개진 모양새를 보니 본인 의지가 아니었어. 강제로 찍힌 게 분명해. 박장규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이 울면서 했던 말이 사실이었습니다. 아내 최영숙이 며느리의 손목을 비틀어 강제로 찍게 만든 피눈물의 각서였던 것입니다. 김 변호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금이야. 진우 사망 보험금 수령인이 박장규, 바로 너로 되어 있더군. 박장규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나라고? 난 그런 돈 구경도 못했네. 그러니까 문제지. 내 인감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보험사에 제출됐어. 수령 계좌는 내 명의로 된 휴면 계좌였고 그 돈 입금되자마자 10분 만에 전액 현금으로 인출됐네. 박장규가 기가 막힌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도장까지 파서 도둑질을 해? 아주 갈 때까지 갔구나. 최영숙, 내가 사람이냐? 박장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곧장 보험사로 향했습니다. VIP 상담실에 앉아있던 지점장이 박장규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원장님, 사모님께서 직접 오셔서 원장님 신분증이랑 인감 다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저희는 절차대로 진행했을 뿐입니다. 박장규가 지점장의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내 도장이야? 당신 눈에는 이게 똑같이 보여. 규자 획이 다르잖아. 지점장이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쩔쩔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원장님. 사모님께서 워낙 급하다고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하셔서 당장 그날 CCTV 영상 내놓으시오. 경찰 부르기 전에. 모니터 속의 최영숙은 참으로 가관이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채로 창구 직원에게 삿대질을 해대며 돈을 내놓으라고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충격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있는데 수술비가 급하다는 거짓말까지 술술 늘어놓았습니다. 박장규는 모니터 속 아내의 얼굴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참아야 했습니다. 아들 장례식장에서는 곡소리 한번 제대로 안 내던 여자가 돈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미망인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확보한 박장규가 지점장에게 차갑게 경고했습니다. 이 일 비밀로 붙이시오. 내 아내가 알면 그땐 당신 옷벗을 각오해야 할 거요. 같은 시각 평창동 저택. 최영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최고급 크리스털 샴페인 잔이 들려 있었지만 표정은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 같았습니다. 공동묘지 관리인이 뭘 봤다고? 수화기 너머로 흥신소 사장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 사모님. 그쪽 관리인이 그러는데 며칠 전에 만삭인 여자가 비석을 닫고 있는 걸 봤답니다. 행색이 딱 노숙자 같았다는데 혹시 쫓아내신 며느님 아니십니까? 최영숙의 손에서 샴페인 잔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만삭? 그년이 아직도 애를 안 지웠어?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사람 보낼까요? 최영숙이 신경질적으로 소파 쿠션을 쥐어뜯으며 소리쳤습니다. 당장 관리인 입부터 막아요. 돈을 처바르든 협박을 하든 아무것도 못 본 걸로 만들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년 찾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요. 애새끼까지 싹 다. 전화를 끄는 최영숙이 가슴을 쓸어내리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독한 년 기어이 그 핏덩이를 달고 다녔어? 내 유산의 흠집이라도 내면 가만 안 둬. 그때 현관문 도어락이 해제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리릭. 최영숙은 순식간에 표정을 바꾸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살기는 온데간데 없고 우아하고 걱정스러운 아내의 가면을 뒤집어 썼습니다. 박장규가 짐짓 피곤한 표정으로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여보, 나왔어. 최영숙이 버선발로 달려나가 박장규의 코트를 받아들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 여보. 학회 일정은 다 끝난 거예요? 미리 전화라도 주시지. 내가 공항으로 마중 나갔을 텐데. 박장규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대답했습니다. 갑자기 일정이 변경돼서 경황이 없었어. 집사람 놀래주려고 그냥 왔지. 최영숙이 눈웃음을 치며 박장규의 팔짱을 꼈습니다. 잘 오셨어요. 안 그래도 당신 없어서 집이 너무 썰렁했는데. 식사는요? 비행기에서 먹었어. 피곤해서 좀 씻어야겠네. 박장규가 욕실로 들어가 물을 틀자 최영숙의 표정이 다시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현관에 벗어둔 박장규의 구두로 향했습니다. 반짝여야 할 고급 가죽 구두굽에 붉은 흙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주위를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다가가 구두를 들어 올렸습니다. 코를 찌르는 비릿한 흙냄새. 서울 시내에서는 절대 묻을 수 없는 끈적하고 붉은 황토였습니다. 최영숙의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이 흙? 그 공동묘지 흙인데? 최영숙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남편이 귀국하자마자 집에 오지 않고 묘지로 갔다는 사실, 그리고 하필이면 며느리가 목격된 그곳에 갔다는 사실이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설마 영감이 그년이랑 마주친 건 아니겠지? 최영숙이 다급하게 2층으로 올라가 둘째 며느리 이은주를 불렀습니다. 방에서 나오던 이은주가 시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보고 긴장하며 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버님 오셨다면서요? 최영숙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너 지금 당장 주차장에 가서 아버님 차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빼와. 네? 블랙박스는 왜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해. 아버님이 오늘 어딜 다녀오셨는지 확인해야겠으니까. 들키지 말고 조용히 다녀와. 알았어? 이은주가 고개를 끄덕이며 후다닥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은주가 주차장에 세워진 박장규의 세단으로 다가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블랙박스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서 뭐하니? 이은주가 비명을 지르며 펄쩍 뛰었습니다. 아버님. 박장규가 씻고 나온 말끔한 차림으로 차키를 손에 쥔 채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매섭게 이은주를 꿰뚫었습니다. 내 차에 무슨 볼일이라도 있냐? 이은주가 사색이 되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차가 더러운 것 같아서 새 차라도 맡겨야 하나 하고. 박장규가 이은주를 밀치고 차 문을 닫으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차 점검은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지 말라고 했을 텐데. 죄송합니다, 아버님. 이윤주가 도망치듯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장규는 차 문을 잠그고 주머니에 차 키를 넣으며 씁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부터 내 뒤를 캐려고 들어? 냄새를 맡았다 이거지. 그날 밤 박장규는 서재에 앉아 김 변호사가 보내온 문자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최영숙 해외 페이퍼 컴퍼니 계좌 확보했다. 횡령액만 50억이 넘어. 이거면 구속수사도 가능하다. 박장규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의 탐욕이 결국 제 무덤을 판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와 손주를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저들을 한 번에 보내버린 결정적인 한 방이 더 필요했습니다. 한편 안방에서는 최영숙이 잠들지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아까 현관에서 몰래 가져온 흙 묻은 구두 한 짝이 들려 있었습니다. 최영숙이 구두 굽에 묻은 붉은 황토를 손톱으로 긁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영감이 여길 다녀온 게 확실해. 블랙박스도 못 보게 막고 뭔가 숨기는 게 있어. 최영숙의 눈이 뱀처럼 가늘어지며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영감이 그년을 만났다면 둘 다 가만 안 둬. 내 돈을 건드리는 것들은 남편이건 자식이건 다 죽여버릴 거야. 최영숙이 구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자 붉은 흙먼지가 방 안을 메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박장규가 현관에서 코트깃을 세우며 비장한 표정으로 구두를 신었습니다. 최영숙이 2층 난간에서 내려다보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날씨도 이런데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요? 병원에 무슨 일 있어요? 박장규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급한 수술 일정이 잡혔어. 며칠 병원에서 지내야 할지도 모르니까 찾지 마. 박장규는 대답을 듣기도 전에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대문 밖에는 김 변호사가 소개해준 사설 경호원 2명이 검은색 승합차에 대기하고 있었죠. 박장규가 차에 오르며 짧게 지시했습니다. 양평으로 가세. 쥐새끼들 미행이 붙을지 모르니 최대한 돌아서 가고. 한참을 달려 도착한 양평의 안전가옥. 박장규가 트렁크에서 양손 가득 짐을 내렸습니다. 최고급 기저귀와 분유 그리고 베넷 저고리가 든 쇼핑백들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젖비린내와 함께 온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김수진이 쌍둥이를 안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뭐냐? 밤새 별일 없었지? 애들은 좀 어떻고? 박장규가 짐을 내려놓으며 김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가 코트 안주머니에서 낡은 딸랑이 하나를 꺼내 김수진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빛바랜 플라스틱 딸랑이였지만 김수진의 눈이 금세 붉어졌습니다. 이거 진우 씨가 어릴 때 쓰던 거잖아요. 그래. 진우 녀석이 이걸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른다. 이제 내 아들들 차례다. 김수진이 딸랑이를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박장규가 김수진의 어깨를 투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런 소리 마라. 너는 내 며느리고 이 녀석들은 내 핏줄이다. 이제 내가 너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마. 아무 걱정 말고 몸조리나 잘해. 박장규는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다. 친자 확인은 끝났다. 김수진이 놀란 눈으로 박장규를 쳐다보았습니다. 출생신고는 당분간 미루자꾸나. 지금 신고하면 그 독사 같은 것들이 냄새를 맡고 달려들 거야.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네, 아버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박장규는 쌍둥이의 볼을 한 번씩 쓰다듬고는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원들을 집 주변에 배치해뒀으니 안심해라.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하고. 한편 서울 평창동 저택의 서재. 이은주가 까치발을 들고 들어와 책상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 최영숙의 불호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차 블랙박스 놓쳤으니까 서재라도 뒤져서 뭐라도 찾아내. 안 그러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이은주가 투덜거리며 서류철들을 닥치는 대로 넘겼습니다. 아이 참, 도대체 뭘 찾으라는 거야? 영감탱이가 워낙 꼼꼼해서 흘린 게 있을 리가 없는데. 그때였습니다. 이은주의 시선이 의자 등받이에 걸려있는 박장규의 코트로 향했습니다. 어제 입고 나갔다 들어온 코트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은주가 코트 주머니에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바스락거리는 종이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뭐지? 이은주가 구겨진 종이 뭉치를 꺼내 펼쳐보았습니다. 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이은주의 눈동자가 영수증에 찍힌 글자들을 따라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양평마트, 구매 목록 하기스 기저귀 3팩, 유기농 분유 2통, 물티슈 1박스. 이은주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습니다. 기저귀, 분유? 아버님이 이런 걸 왜 사? 설마. 이은주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공동묘지에서 봤다는 만삭의 여자, 며칠 전부터 묘하게 들뜬 아버님의 표정, 그리고 갑작스러운 양평행. 이은주가 영수증을 움켜쥐고 서재를 뛰쳐나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대박이에요. 거실에서 차를 마시던 최영숙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왜 이렇게 호들갑이니? 교양업계에 뭘 찾았어? 이은주가 헐떡거리며 구겨진 영수증을 최영숙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님 주머니에서 나온 거예요. 최영숙이 영수증을 받아들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들고 있던 영수증을 갈기갈기 찢어 허공에 날렸습니다. 이 늙은 여우가 감히 내 눈을 속이고 딴 주머니를 차? 최영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파 쿠션을 집어 던졌습니다. 그년이 살아있는 게 확실해. 애까지 낳아서 숨겨두고 있었어. 이은주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다 알고 계신 거면 유산이고 뭐고 다 물 건너간 거 아니에요? 최영숙이 이은주의 팔을 꽉 움켜쥐며 섬뜩한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너 지금 당장 양평으로 가. 네, 저요? 지금 태풍 온다고 난리인데. 잔말 말고 가서 내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만약 그년이랑 애새끼들이 거기에 있으면. 최영숙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뺏어오든가 아니면 처리해버려. 처리하다니요? 설마 죽이기라도 하라는 말씀이세요? 사고로 위장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해. 내 목 챙기고 싶으면 목숨 걸고 해결하고 와. 알았어. 그날 밤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양평 일대에는 거센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르릉 쾅. 천둥 소리가 산속의 안전가옥을 뒤흔들었습니다. 집안의 전등이 파르르 떨리더니 팥하고 꺼져버렸습니다. 정전이었습니다. 야! 어둠 속에서 김수진이 짧은 비명을 지르며 쌍둥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들이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가. 엄마 여기 있어. 무서워하지 마. 김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 플래시를 켜고 아이들을 달랬지만
공포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대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인터폰 벨 소리가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띵동. 이 늦은 시간에 이런 날씨에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수진의 심장이 쿵쾅거리며 요동쳤습니다. 설마 아버님이 다시 오신 걸까? 김수진이 조심스럽게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화면은 빗물 때문에 흐릿해서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비를 입은 누군가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김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밖에서는 천둥 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에서 양평으로 향하는 국도 위 박장규가 운전대를 잡고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젠장,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였지만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도로 곳곳이 침수되어 차들이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었죠. 조수석에 탄 경호팀장이 무전기를 들고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팀장님, 별장 쪽에 수상한 차량이 접근했다는 신호가 잡혔습니다. CCTV가 끊겨서 확인이 안 됩니다. 박장규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당장 속도 내. 내 손주들 털끝 하나라도 다치면 너희들 다 끝장인 줄 알아. 박장규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지만 차는 빗길에 미끄러지며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아, 제발. 수진아, 조금만 버텨다오. 제발. 다시 안전가오. 김수진은 숨을 죽이고 인터폰 화면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우비를 쓴 사람은 미동도 없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번쩍하며 주변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우르릉 쾅. 그 순간 화면 속에 인물이 쓰고 있던 우비 모자를 천천히 벗었습니다. 번개 불빛에 드러난 얼굴을 본 김수진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았습니다. 창백하게 질린 피부, 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은 머리카락, 그리고 뱀처럼 번뜩이는 눈빛. 둘째 며느리 이은주였습니다. 이은주가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반짝이는 쇠붙이, 맞는 키 뭉치였습니다. 철컥, 철컥. 현관문 도어락이 돌아가는 소리가 적막한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수진이 뒷걸음질 치며 아이들이 있는 방을 향해 기어가듯 도망쳤습니다. 기익. 현관문이 열리고 거센 비바람과 함께 이은주가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한 손에는 젖은 우비가, 다른 한 손에는 쇠막대기 같은 맞는 키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은주가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천둥 소리를 뚫고 김수진의 귓가에 섬뜩하게 박혔습니다. 형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우리 조카 얼굴 좀 볼까요?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거실로 들어선 이은주가 빗물을 뚝뚝 흘리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김수진이 숨어있는 방문 틈새에 고정되었습니다. 미세하게 떨리는 문고리를 본 이은주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올라갔습니다. 숨바꼭질은 이제 끝났어요, 형님. 나오세요. 이은주가 천천히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젖은 신발이 바닥에 쩍쩍 달라붙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 안에서 김수진은 입을 틀어막은 채 쌍둥이를 품에 안고 바들바들 떨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가줘. 하지만 이은주의 손이 거칠게 방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쾅! 어머, 여기 계셨네요? 꼴이 이게 뭐예요? 거지 소굴이 따로 없네. 이은주가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가왔습니다. 김수진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오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형님, 애들은 좀 괜찮아요? 어디 얼굴이나 좀 보자니까요. 이은주가 김수진의 품에 안긴 아이들에게 손을 뻗으려는 찰나였습니다. 기익. 별장 밖에서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이 들리더니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거실 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눈부신 빛에 이은주가 눈을 찡그리며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뭐야? 곧이어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박장규가 들이닥쳤습니다. 비바람을 뚫고 온 그의 머리카락은 젖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 인연, 내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발을 들여. 박장규의 천둥 같은 호통에 이은주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 아버님? 박장규가 성큼성큼 다가와 이은주의 멱살을 잡을 듯이 위협했습니다. 내 허락도 없이 개인 별장에 무단 침입을 해? 내가 제정신이냐?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꺼지지 못해? 이은주가 사색이 되어 손을 비비며 변명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아버님. 오해세요. 오해는 무슨 오해?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들어와서 뭘 하려던 거야? 그게 아니라 아버님 코트에서 영수증이 떨어졌길래 혹시 아버님이 딴 살림이라도 차리셨나 걱정돼서 확인하러 온 거예요. 정말이에요. 이은주는 덜덜 떨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박장규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 사생활 캐고 다니면 국물도 없을 줄 알라고 했지. 내 눈앞에서 당장 사라져.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박장규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치자 이은주는 도망치듯 빗속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허겁지겁 차에 올라타는 이은주의 뒷모습을 보며 박장규는 차갑게 식은 눈으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놈들이 냄새를 맡았어. 박장규가 뒤를 돌아보자 김수진이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아버님, 흐흑, 무서웠어요. 박장규가 다가가 며느리와 손주들을 안아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괜찮다. 이제 안심해라. 저것들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나도 이제 피하지 않으마. 박장규의 눈빛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수진아, 준비해라. 일주일 뒤다. 우리 식구들 세상 앞에 당당하게 나설 날이. 일주일 후 서울. 병원장 박장규의 은퇴식이자 중대 발표가 있다는 초대장이 정재계 인사들과 친인척들에게 발송되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은 아침부터 파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최영숙은 최고급 실크 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서 진주 목걸이를 걸어보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중대 발표라니 드디어 영감이 유언장이라도 공개하려나 보네. 하긴 나이가 있으니 정리할 때도 됐지. 옆에서 메이크업을 고치던 이은주가 눈치를 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렇겠죠, 어머님? 지난번에 양평 별장 일로 화나셔서 걱정했는데 역시 핏줄보다는 마누라가 최고인가 봐요. 최영숙이 눈을 흘기며 쏘아붙였습니다. 시끄러워. 너 그날 일은 입도 뻥긋하지 마. 헛다리 짚어서 영감 심기만 건드려 놓고 뭐가 자랑이라고 떠들어? 아, 알겠어요. 죄송해요. 이은주는 입을 삐죽거렸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습니다. 어쨌든 오늘 재산 분할 발표가 나면 그 돈은 다 우리 차지가 될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저택 정원은 화려한 조명과 꽃장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 이사진과 친척들, 그리고 기자들까지 몰려들어 북새통을 이루었습니다. 최영숙과 이은주는 하객들 사이를 누비며 안주인 행세를 하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어머, 김 이사님 오셨어요? 호호, 저희 영감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실지 저도 궁금하네요. 최영숙은 샴페인 잔을 들고 우아한 척 미소를 지었지만
눈은 탐욕스럽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웨이터 복장을 한 건장한 남자들의 눈매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곳곳에 배치된 진행 요원들이 귀에 이니어를 꽂고 날카롭게 주변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모두 박장규가 고용한 사복 경찰과 변호인단이었습니다. 드디어 사회자의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박장규 병원장님의 입장 및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단상 위를 비추었습니다. 말끔한 턱시도를 차려입은 박장규가 단호한 표정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박장규가 마이크를 잡고 좌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맨 앞줄에 앉아 기대에 찬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최영숙과 이은주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장규의 입가에 싸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정리하며 병원장직을 내려놓고 은퇴를 선언하려 합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최영숙이 이은주의 손을 잡고 기쁨을 감추지 못해 들썩거렸습니다. 박장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병원과 전 재산을 물려줄 유일한 상속자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정이 있어 숨겨왔던 제 진짜 가족을 소개합니다. 박장규가 손을 들어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들어오너라. 육중한 연회장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말끔하게 올린 머리를 한 김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흑투성이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으로 화려한 유모차를 밀며 천천히 레드카펫을 밟고 들어왔습니다. 유모차 안에는 똑같은 옷을 입은 쌍둥이가 방긋방긋 웃고 있었습니다. 최영숙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그녀는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쨍그랑 유리 깨지는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말도 안 돼. 전현이 어떻게 해? 이은주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형님? 김수진이 단상 위로 올라와 박장규 옆에 섰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잡고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 박진우 씨의 아내이자 박장규 원장님의 며느리 김수진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 남편의 핏줄인 쌍둥이 아들입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며느리가 도망갔다더니 거짓말이었어? 저 쌍둥이 좀 봐. 박 원장 젊었을 때랑 판박이네. 세상에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가 살아 돌아왔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 속에 최영숙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그녀가 벌떡 일어나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다 사기야. 전혀는 내 아들 죽이고 도망간 살인자라고. 어디서 씨도 모르는 애들을 데리고 와서 행패야. 여보, 당신 노망 났어? 저런 꽃뱀한테 속아서 재산을 넘겨. 최영숙의 악에 바친 고함에 연회장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장규가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사기, 꽃뱀, 누가 누구 보고 하는 소리야. 박장규가 주머니에서 리모컨을 꺼내 버튼을 눌렀습니다. 자, 다들 저 화면을 봐주십시오. 내 아내가 그동안 며느리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무대 뒤편에 대형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화면이 바뀌더니 9개월 전 장례식장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CCTV 영상 속의 최영숙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며느리 김수진의 머리채를 잡고 뺨을 때리는 모습,
억지로 손을 잡아 각서에 지장을 찍게 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음성이 스피커를 통해 터져 나왔습니다. 야, 이 거지 같은 년아. 위자료 땡전 한 푼도 못 주니까 당장 나가. 내 뱃속에 있는 그 애새끼도 당장 지워. 안 그러면 내가 사람 써서라도 죽여버릴 테니까. 어머님, 제발. 이 아이 진우 씨 아이예요. 시끄러워. 남편 잡아먹은 년이 말이 많아. 당장 끌어내. 영상 속의 끔찍한 장면에 하객들은 입을 막고 경악했습니다. 세상에, 저게 사람이야?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저런 짓을. 평소 우아한 척하던 최영숙 사모님의 실체가 낱낱이 까발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영숙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아,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요즘 AI 기술이 얼마나 좋은데. 저건 다 가짜라고. 스크린 속의 영상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이은주가 양평 별장에 무단 침입해 문을 따는 장면, 그리고 최영숙이 이은주에게 애새끼들 처리해버려라고 명령하는 통화 녹취록까지 연달아 재생되었습니다. 이은주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 다 끝났어. 박장규는 굳어있는 하객들과 사색이 된 아내를 번갈아 보며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방금 그 목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제 아내, 최영숙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은퇴식이 아니라 저 악마들을 처단하는 사형 선고장입니다. 스크린 속의 영상이 끝나자 연회장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최영숙은 마치 발가벗겨진 채 광장에 내던져진 사람처럼 온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수치심과 분노로 불그락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하객들이 수군거리며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진짜 무서운 여자네. 어떻게 저런 짓을 해? 돈에 미치면 사람이 아니구나.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에 최영숙의 이성이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녀는 식탁 위에 놓인 와인병을 집어들어 바닥에 힘껏 내리꽂았습니다.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며 붉은 와인이 핏물처럼 바닥을 적셨습니다. 최영숙이 찢어지는 목소리로 악을 썼습니다. 닥쳐. 다 닥쳐. 저거 다 가짜야. 조작이라고. 박장규가 저 늙은 여우가 꾸민 짓이야. 내가 전현한테 돈을 안 줘서 앙심을 품은 거라고. 최영숙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단상 쪽으로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장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싸늘하게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경멸 어린 시선에 최영숙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호루라기를 꺼내 미친 듯이 불어댔습니다. 삐익, 삐익, 다 나와. 당장 튀어나와서 전현이랑 애새끼들 끌어내. 내 돈 내놓으라고 해. 최영숙의 신호가 떨어지자마자 연회장 곳곳에 웨이터로 위장해 있던 건장한 남자들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쟁반을 집어던지고 단상을 향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최영숙이 고용한 용역 깡패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고 화려했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장규가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외쳤습니다. 막아. 한 놈도 단상 위로 못 올라오게 해. 대기하고 있던 사설 경호원들과 사복 경찰들이 튀어나와 깡패들을 막아섰습니다. 주먹이 오가고 집기들이 날아다니는 난투극이 벌어졌습니다. 김수진은 공포에 질려 유모차를 감싸 안고 웅크렸습니다. 안 돼. 오지 마. 깡패 한 명이 경호원들을 뚫고
김수진에게 손을 뻗는 순간 박장규가 몸을 날려 깡패의 허리를 걷어찼습니다. 감히 내 며느리한테 손을 대.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구석에 주저앉아 있던 이은주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그녀는 모든 게 끝났다는 절망감과 동시에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야 한다는 본능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에 덩그러니 놓인 유모차가 들어왔습니다. 박장규와 경호원들이 깡패들을 상대하느라 유모차 쪽에 빈틈이 생긴 것입니다. 이은주는 뱀처럼 몸을 낮추고 유모차 뒤로 접근했습니다. 애만 있으면 돼. 애를 인질로 잡으면 돈을 챙겨서 도망칠 수 있어. 이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유모차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녀는 곤히 자고 있던 첫째 아이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아이가 놀라서 자지러지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으앙, 으앙. 김수진이 아이 울음소리에 고개를 돌렸다가 경악했습니다. 동서, 안 돼. 내 아이 내놔. 김수진이 반사적으로 이은주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이은주가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나? 놓으라고. 나도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이은주는 김수진을 떼어내기 위해 발길질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김수진은 머리채가 잡히고 밟히면서도 절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안 돼. 못 데려가. 차라리 나를 죽여. 그때 뒤에서 달려온 깡패 한 명이 김수진의 옆구리를 군홧발로 걷어찼습니다. 김수진이 고통에 숨이 막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 틈을 타 이은주는 아이를 옆구리에 끼고 뒷문 쪽으로 내달렸습니다. 박장규는 깡패의 멱살을 잡고 있다가 아이가 납치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돼. 거기서. 박장규가 달려가려 했지만 깡패 2명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딜 가십니까, 원장님? 우리 사모님이랑 계산은 끝내셔야지. 박장규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비켜. 박장규는 양복 안주머니에 숨겨두었던 호신용 가스총을 꺼내 망설임 없이 발사했습니다. 칙. 으악. 내 눈. 최루액을 정통으로 맞은 깡패들이 얼굴을 감싸쥐고 쓰러졌습니다. 박장규는 쓰러진 깡패들을 넘어 이은주가 사라진 뒷문으로 질주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오직 손주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뒷문을 빠져나온 이은주는 어두운 정원 자갈밭을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이는 숨이 넘어갈 듯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으앙, 으앙. 이은주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빨리 차에 타서 도망쳐야 하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너무 커서 사람들이 쫓아올 것만 같았습니다. 아, 젠장. 좀 닥쳐. 조용히 좀 하라고. 공포와 광기에 사로잡힌 이은주는 저도 모르게 아이의 입과 코를 손바닥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제발 소리 좀 내지 마. 들키면 나 죽는단 말이야. 이은주의 소나기 힘은 갓난아기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아이의 발버둥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맨발의 김수진이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쫓아왔습니다. 그녀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이은주에게 몸을 날렸습니다. 내 아기 내놔. 이 악마 같은 년아. 김수진이 이은주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바닥으로 끌어내렸습니다. 꺄! 이은주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품에 안고 있던 아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꽉 끌어안았지만 그 충격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해졌습니다. 김수진이 이은주의 팔을 물어뜯으며 절규했습니다. 손 떼. 애 숨막히잖아. 손 떼라고. 이은주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아이를 놓았습니다.
김수진이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상했습니다. 항상 우렁차게 울던 아이가 축 늘어진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산소 부족으로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 아가 왜 그래? 응, 엄마 봐봐. 김수진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박장규가 그 광경을 보고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파랗게 변해버린 손주의 얼굴. 그는 본능적으로 김수진에게서 아이를 낚아채 바닥에 눕혔습니다. 비켜라. 기도 확보해야 해. 박장규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의 턱을 들어 올리고 입안을 확인했습니다. 기도는 열려 있었지만 심장이 뛰지 않았습니다. 박장규는 즉시 두 손가락으로 아이의 작은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제발, 제발 돌아와라.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져 눈을 찔렀지만 닦을 새도 없었습니다. 이은주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다 도망치려 했지만 들이닥친 경찰들에게 제압당의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집 안에서는 금고를 털어 도망치려던 최영숙이 개구멍 앞에서 붙잡혀 끌려 나오고 있었습니다. 내 돈이야. 이거 내 돈이라고. 나 이거 놓고 말해. 최영숙의 탐욕스러운 고함이 정원의 정막을 깼지만 박장규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손주의 멈춘 심장 소리만이 그의 온 신경을 지배했습니다. 박장규는 아이의 입에 자신의 입을 포개고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후. 아이의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했지만 아이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수진이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안 돼, 아가. 눈 좀 떠봐. 박장규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뚝뚝 떨어져 아이의 볼을 적셨습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숫자를 세며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 쉬어. 제발 숨 좀 쉬란 말이다. 이 하레비가 잘못했다. 내가 너희를 지켰어야 했는데. 제발 숨 좀 쉬어라 아가. 하레비가 널 살려야 해. 제발. 박장규의 거친 숨소리가 적막한 정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의 이마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파랗게 질린 아기의 가슴 위로 떨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숨 쉬어라 제발. 박장규의 손가락이 끈질기게 아기의 흉부를 압박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김수진은 입을 틀어막은 채 숨조차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공포로 하얗게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제발, 아가, 엄마 두고 가지 마. 김수진의 목구멍에서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아기의 작은 몸이 쿨럭 하고 크게 들썩였습니다. 박장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콜록, 으앙. 막혀있던 숨통이 트이며 아기가 세상이 떠나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기적의 팡파르처럼 어두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아가. 김수진이 무릎으로 기어가 아기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따뜻해. 숨을 쉬어. 감사합니다. 김수진은 아기의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박장규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떨리는 손이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살았다. 내 새끼가 살았어. 고맙다 진우야. 내가 살렸구나. 반면 저택의 담벼락 아래에서는 추악한 비명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거 내 돈이야. 내가 평생 어떻게 모은 돈인데.
경찰들에게 양팔이 붙들린 최영숙이 악기처럼 발버둥 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5만 원권 지폐가 가득 든 칠가방이 들려 있었지만 경찰이 강제로 빼앗자 바닥에 돈다발이 흩뿌려졌습니다. 안 돼. 내 돈. 저거 줍지 마. 다 내 거야. 최영숙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흩어지는 돈다발을 보며 눈을 뒤집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며느리나 손주의 안위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로지 돈뿐이었습니다. 박장규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 추한 광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싸늘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돈이 그렇게 좋으면 저승 갈 때 챙겨가 보시지 그래. 뭐라고? 이 늙은이가. 이거 다 조작이야. 난 억울해. 변호사 불러. 최영숙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은 가차없이 그녀를 순찰차 뒷좌석에 처박았습니다. 옆에는 이미 넋이 나간 이은주가 머리채가 산발이 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은주는 김수진과 눈이 마주치자 비굴하게 울며 빌었습니다.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머님이 시켜서. 하지만 김수진은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 아이를 달랠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요 일간지 일면과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박장규 병원장 가족의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충격 단독, 명문가 병원장의 잔혹 동화, 며느리 내쫓고 손주 살해 시도, 악마는 프라다를 입었다. 시어머니 최모 씨, 며느리 상속 포기 각서, 위조 정황 포착. 시민들은 분노했습니다. 병원 앞에는 계란을 던지는 시위대가 몰려들었고 최영숙과 이은주의 신상은 인터넷에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형광등 불빛 아래 최영숙이 뻔뻔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당 형사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내가 시켰다고요? 증거 있어요? 전현이 유산 욕심나서 혼자 벌인 짓이에요. 난 모르는 일이라고요. 옆방에서 조사를 받던 이은주가 그 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님, 지금 저한테 뒤집어 씌우시는 거예요? 이은주가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형사님, 저 할망구가 시킨 거예요. 며느리랑 애들 처리하면 건물 하나 준다고 각서까지 써줬다고요. 이은주는 품속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최영숙이 자필로 쓴 범죄 사주각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받으세요. 어머님 차명 계좌 장부랑 비자금 내역이에요. 저 혼자 죽을 순 없죠. 이은주가 핸드폰에 저장된 비밀 장부 사진들을 모두 경찰에게 넘겼습니다. 조사실 유리창 너머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최영숙이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지만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박장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변호사를 대동하고 경찰서장실을 찾아가 두툼한 고소장을 내밀었습니다. 살인 미수, 아동학대, 사문서 위조, 횡령, 그리고 사기. 법으로 걸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걸어주게.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걱정 말게. 증거가 차고 넘쳐서 빠져나갈 구멍은 바늘구멍만큼도 없을 걸세. 특히 며느리가 넘긴 비자금 장부 덕분에 국세청 조사까지 들어갈 거야. 박장규가 굳게 담은 입술을 떼었습니다. 합의는 없다. 내 전 재산을 써서라도 저들을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킬 거야. 그의 눈빛은 단호하다 못해 서글프기까지 했습니다. 몇 달 후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최영숙, 징역 15년. 피고인 이은주, 징역 7년. 또한 박장규가 청구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전면 승소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가 주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최영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판사님, 너무합니다. 제가 그 집안을 위해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돈 한 푼 없이 나가라니요. 하지만 법정 경위들은 그녀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최영숙과 이은주는 빈털터리가 된 채 차가운 감옥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교도소의 좁디 좁은 홍거실, 죄수복을 입은 최영숙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밥알이 섞인 콩밥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영치금을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사제 반찬은커녕 내복 한 벌 사입을 돈도 없었습니다. 야, 신입, 물 안 떠오고 뭐해? 방장의 호통에 최영숙이 움찔하며 플라스틱 물병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걸레질하던 이은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은주 역시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눈가에는 멍이 들어 있었죠. 최영숙이 이를 갈며 쏘아붙였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장부만 안 넘겼어도 내가 이렇게는 안 됐어. 내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은주가 걸레를 바닥에 패대기 치며 대들었습니다. 누가 할 소리.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다가 정과자 되고 이혼까지 당했잖아요. 내 인생 물어내요. 미친년. 내가 널 며느리로 들이는 게 아니었는데. 최영숙이 이은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이은주도 지지 않고 최영숙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거 나. 이 욕심쟁이 할망구야. 두 여자는 바닥을 구르며 서로를 물어뜯고 할퀴었습니다. 교도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와 공봉으로 제지했지만 그들의 악에 바친 싸움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들은 지옥보다 더한 지옥 속에서 서로를 증오하며 남은 생을 갉아먹어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병원 앞 정원에는 목련이 흐드러지게 피었습니다. 박장규는 병원 대강당에 모인 취재진 앞에서 담담하게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 박장규는 오늘부로 병원 경영에서 완전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제 사제를 출연하여 진우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플래시가 팡팡 터졌습니다. 이 재단은 갈 곳 없는 미혼모들과 소외된 아동들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제 며느리가 겪었던 아픔이 다시는 이 땅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TV로 생중계되는 박장규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온 박장규는 소파에 앉아 있는 김수진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님? 김수진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과 상당한 액수의 예금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봉투를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아버님, 저 이거 못 받아요. 너무 큰 돈이에요. 저희는 아버님이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박장규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라. 이건 내가 주는 게 아니다. 네. 진우 녀석이 못난 아비 대신 너와 아이들에게 남겨주고 간 사랑이다. 박장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내가 그 돈으로 공부도 다시 하고 아이들도 남부럽지 않게 키우는 게 진우가 바라는 길일 게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받아줘. 응? 김수진은 등기 권리증을 가슴에 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키울게요. 진우 씨한테 부끄럽지 않게. 박장규가 다가가 며느리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그날 밤 텅 빈 저택. 박장규는 아들 진우의 방에 홀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의사 가운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장규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들어 어루만졌습니다.
진우야, 보고 있느냐? 내 처자식은 이제 아비가 목숨 걸고 지킬 거다. 악한 자들은 벌을 받았고 내 가족은 평화를 찾았어. 박장규는 액자를 가슴에 품고 창가로 다가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비 노릇을 조금 한 것 같구나. 박장규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교도소 접견실 CCTV 영상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좁은 독방에 갇힌 최영숙과 이은주가 서로 등을 돌린 채 벽을 보고 중얼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허공을 향해 돈을 달라고 손짓하는 최영숙,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우는 이은주. 이미 반쯤 정신이 나간 듯한 몰골들이었습니다. 박장규는 그 처참한 광경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노트북 덮개를 툭 하고 덮어버렸습니다. 탁! 어둠이 내려앉은 방 안에서 박장규의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기가 너희들의 무덤이다. 평생 서로를 물어뜯으며 지옥 속에서 살아라.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이 불던 그 무덤가에 어느덧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앙상했던 나뭇가지마다 연분홍색 벚꽃이 팝콘처럼 흐드러지게 피어났습니다.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검은색 세단이 공동묘지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 문이 열리자마자 까르르 하는 맑은 웃음소리가 봄바람을 타고 울려 퍼졌습니다. 아장아장,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쌍둥이 남매가 뒤뚱거리며 차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세상 모든 것이 신기한지 연신 고개를 두리번거리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꺄! 꽃! 꽃! 박장규가 차에서 내려 아이들을 보며 허허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지난 1년간 깊게 패였던 미간의 주름 대신 온화한 할아버지의 미소만이 가득했습니다. 박장규가 한 손에는 돗자리를,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풀이지어 꽃다발을 들고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녀석들, 힘도 좋구나. 하랩이랑 같이 가야지. 넘어질라. 조수석에서 내린 김수진이 아이들의 옷매무새를 다듬어 주었습니다. 지난해 흑투성이 거짓골을 했던 그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김수진의 얼굴은 활짝 핀 목련처럼 환했습니다. 연한 노란색 카디건에 청바지를 입은 그녀는 건강하고 생기가 넘쳐 보였습니다. 아버님, 제가 들게요. 무거우시잖아요. 김수진이 박장규의 손에 든 짐을 가져가려 하자 박장규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됐다. 이 정도는 거뜬해. 너는 애들이나 잘 챙겨라. 저 녀석들 또 어디로 튈지 모른다. 박장규의 말에 김수진이 까르르 웃으며 쌍둥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 아빠 만나러 가자. 아빠가 얼마나 기다리셨을까. 일행은 천천히 비탈길을 올라 아들 박진우의 묘소에 도착했습니다. 1년 전 비명과 통곡 소리로 가득 찼던 그곳은 이제 깔끔하게 정돈된 잔디와 화사한 꽃들로 평화로운 공원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박장규가 비석 앞에 돗자리를 펴자마자 쌍둥이는 신이 나서 돗자리 위를 뒹굴었습니다. 아이들은 비석에 새겨진 아빠의 사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옹알이를 했습니다. 빠. 그래, 아빠야. 우리 강아지들, 아빠한테 인사해야지. 김수진이 아이들을 비석 앞에 앉히고 절을 시켰습니다. 박장규는 묵묵히 비석 주변의 자풀을 뽑으며 죽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의 진우는 여전히 젊고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박장규가 속으로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진우야, 1년 만이구나. 많이 기다렸지? 내 처자식 데리고 왔다. 박장규의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그는 애써 웃음을 지으며 꽃다발을 비석 옆에 놓았습니다.
김수진이 보온병에서 따뜻한 커피를 따라 비석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삐뚤빼뚤한 크레파스 그림 한 장을 꺼내 그 옆에 두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우리 정우랑 민우가 그린 거야. 이게 아빠래. 잘 그렸지? 김수진은 마치 살아있는 남편에게 대화하듯 조곤조곤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여보, 나 이번에 대학원 합격했어. 당신이 예전에 나 공부 다시 하라고 그랬잖아. 이제야 약속 지키네. 옆에서 듣고 있던 박장규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대학원? 정말이냐? 아니,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김수진이 수줍게 웃으며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겼습니다. 아버님 놀래드리고 싶어서요. 복지재단 일하다 보니까 좀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어려운 사람들 돕고 싶다는 욕심이 생겨서요. 박장규가 무릎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내 며느리 장하다. 학비 걱정은 말고 원 없이 공부하거라. 아버님, 학비는 제가 번 돈으로 할게요. 아버님이 주신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도 있잖아요. 박장규가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그건 내 생활비고 학비는 이 시애비가 대줄 테니 사양 마라. 그리고 공부하려면 애들 볼 시간이 부족할 텐데 애들은 내가 봐주마. 네, 아버님이요? 병원 일 때문에 바쁘시잖아요. 허허, 나 이제 은퇴한 백수 아니냐. 병원은 전문 경영인한테 맡겨놨으니 나는 이제부터 우리 손주들 전담 보모할 거다. 박장규가 쌍둥이를 번쩍 들어 올리며 비행기를 태워주자 아이들이 까르르 넘어가도록 웃었습니다. 할비, 할비. 그래, 우리 강아지들. 하랩이랑 노니까 좋지? 엄마 공부하게 우리가 도와주자. 그렇게 한참을 웃고 떠들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둑해지더니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화창하던 봄날에 예고도 없이 소나기가 쏟아질 기세였습니다. 후두둑 툭. 굵은 빗방울이 하나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수진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갑자기 비가 오네. 일기예보에는 없었는데. 박장규는 1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빗속에서 처절하게 아이를 낳던 그날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거라곤 입고 있던 옷을 벗어주는 것밖에 없었던 그 무력했던 순간이 말입니다. 박장규는 반사적으로 입고 있던 재킷을 벗어 아이들의 머리 위를 덮으려 했습니다. 아가, 비 맞는다. 어서 차로 가자. 박장규가 다급하게 옷을 펼쳐들고 며느리와 손주들을 감싸려 했습니다. 자신의 어깨가 비에 젖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식들이 비를 맞지 않게 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촤악! 커다란 그림자가 박장규의 머리 위를 덮었습니다. 박장규가 고개를 들어보니 김수진이 어느새 가방에서 커다란 3단 우산을 꺼내 활짝 펼쳐들고 있었습니다. 그 우산은 박장규와 쌍둥이 그리고 김수진까지 네 식구를 모두 덮을 만큼 넉넉했습니다. 아버님, 옷 입으세요. 감기 드세요. 김수진이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박장규 쪽으로 기울여 주었습니다. 박장규는 멍하니 며느리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에는 비를 피할 곳도 없이 떨고 있던 그녀가 이제는 튼튼한 우산을 들고 시아버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 우산이 있었구나. 박장규가 멋쩍게 웃으며 재킷을 다시 걸쳤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비가 와도 걱정 없어요. 저희한텐 튼튼한 우산도 있고 서로가 있잖아요. 김수진이 한 손으로는 우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박장규의 팔짱을 꼈습니다. 박장규는 다른 한 손으로 쌍둥이의 유모차를 밀었습니다.
빗줄기가 제법 굵어졌지만 우산 아래 옹기종기 모인 가족들은 옷깃 하나 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산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가 경쾌한 음악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가족들은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천천히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석에 남겨진 진우의 사진이 빗방울에 젖어갔지만 사진 속의 미소는 가족들의 뒷모습을 보며 더욱 환해지는 듯 했습니다. 박장규는 며느리의 팔짱 낀 손을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수진아, 네, 아버님. 고맙다. 이렇게 잘 견뎌줘서. 그리고 내 며느리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 김수진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지켜주셔서요. 박장규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뚫고 나와 빗방울과 만나 영롱한 무지개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박장규는 마음속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진우야, 보이나? 내가 남긴 이 작은 생명들이, 그리고 내가 사랑했던 이 여자가 내 남은 인생의 전부다. 걱정 마라. 비가 오면 내가 우산이 되어줄 테니, 눈보라가 쳐도 내가 벽이 되어줄 테니, 우린 영원히 함께다. 부디 편히 쉬거라. 박장규와 가족들의 뒷모습이 무지개 아래로 멀어져 갔습니다. 무덤가에 핀 이름 모를 들꽃들이 봄비에 젖어 더욱 선명한 빛깔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은은하게 퍼지며 길고 길었던 겨울이 가고 완연한 봄이 왔음을 알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의 무덤가에서 홀로 아이를 낳아야 했던 며느리의 절규가 따뜻한 가족의 웃음소리로 바뀌는 과정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지지 않으셨나요? 탐욕에 눈이 멀어 천륜을 끊으려 했던 사람들은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서로를 원망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고, 모진 시련 속에서도 핏줄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은 잃어버린 봄을 되찾았습니다. 특히 1년 전 빗속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며느리를 덮어주던 시아버지의 투박한 사랑이 1년 후 며느리가 씌워주는 커다란 우산으로 되돌아오는 장면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서로가 서로의 우산이 되어준다면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박 원장님과 수진 씨, 두 사람과 쌍둥이가 걷게 될 앞날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과 무지개만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비슷한 사연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